1945년 4월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탈출하려는 패배한 독재자였다. 파시스트 정권이 붕괴되었고 절대적인 권위로 지배했던 지도자는 충성스러운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변장을 하여 탈출하려 했다. 권력과 통제가 되었던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변했다. 군사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독일군은 후퇴하고 있었고 파르티잔은 도로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청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솔리니는 협상도 피난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표는 스위스로 탈출하는 것이었지만 매 킬로미터마다 그의 붙잡힘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애인 클라라 페타치는 끝까지 그의 곁에 머무르겠다고 주장하며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했다. 무솔리니는 마지막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실수가 그를 직행하게 만들었을까요? 파르티잔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파시스트 독재자의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까? 두체의 몰락, 패배 앞에서의 공허한 권력. 1945년 봄에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은 궁극적인 해체에 직면했다. 체제를 지탱하던 군사 구조는 연합군의 압력에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다. 고딕선을 중심으로 강화된 남부 전선은 4월 초 시작된 공세 이후 조직적인 방어를 중단했다. 독일과 파시스트 저항은 영국, 미국, 폴란드의 물질적 항공 우월성 앞에서 며칠 만에 무너졌다. 4월 20일 볼로냐가 함락되면서 독일군은 서방연합군에게 레드아미보다 먼저 항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권력의 공백은 파르티잔 단체들에 의해 이용되어 도시를 점령하고 전략적 도로에 매복하며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에서 사실상의 권위인 해방위원회를 통합했다. 파시스트 행정부는 일관된 체계로서의 기능을 멈췄습니다. 북쪽에서는 장관 사무실이 마비되고 공무원들이 도피하거나 숨어버렸으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며칠씩 중단되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축소된 국가는 이름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 내부에서 베니토 무솔리니는 형식적으로 정권의 수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정의 권한은 오래 전에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1943년 9월 그란 사소의 구출 이후 히틀러의 결정으로 권좌에 복귀되었지만 그의 모습은 과거에 행사했던 개인적 권위가 아닌 독일의 의지에 의해 유지된 공허한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쇠퇴는 눈에 띄었습니다. 수년 동안 겪어온 위장 문제는 심각해져 끊임없는 고통과 현저한 체중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얼굴 특징은 움푹 들어갔고 목소리는 약해졌으며 공적인 모습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작업 세션 동안 그는 몇 분 동안만 집중할 수 있었고 길게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전 수십 년 동안 그를 만능 리더로 만든 에너지는 이제 짧은 짜증 발작과 장기간의 무관심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주도권은 완전히 다른 행위자들에게 넘어갔다. 파시스트 수장들은 연합군의 징역이 밀라노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즉흥적으로 회의했다. 선택지는 북쪽으로의 철수 또는 빨치산을 통한 어떤 형태의 협상으로 제한됐다. 첫 번째 대안은 발텔리나의 알프스 요새라는 개념하에 산악 방어선을 조직하려는 계획이었으며 알레산드로 파볼리니는 이 계획의 주요 옹호자로서 충성스러운 무장 세력과 함께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자원과 무기 그리고 대중의 의지가 부족하여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다. 두 번째 선택은 이미 북쪽 넓은 지역을 장악한 국가해방위원회와의 직접적인 접근이었으나 협상의 모든 시도는 불명예스러운 항복이라고 여긴 무솔리니의 반대에 부딪혔다. 독재자를 4월 18일 가르나노에서 밀라노로 옮긴 것은 권력에 대한 환상적인 접근을 반영했습니다. 롬바르디아 주대는 아직 독일군과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부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치 장교들과의 접촉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실제로 독일군 지휘부는 이미 지역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무솔리니의 존재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내각의 마지막 공식 회의와 일치했습니다. 혼란과 조정 부족 속에서 이루어진 그 회의들은 체제의 마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각 장관은 즉각적인 파르티잔과의 대화 시작에서
스위스로 탈출 경로 준비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해결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제안도 합의를 얻지 못했고 토론은 실행 가능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4월 25일 아침 밀라노 현청에서 무솔리니는 여러 체제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분위기는 이미 북부 전역에서 총봉기가 선포되었다는 의식이 지배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외무부 장관 세라피노 마촐리니는 더 이상 피 흘림을 피하고 민간인을 불필요한 파괴로부터 구하기 위해 국가해방위원회와의 접촉을 주창했다. 그의 주장은 일부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독재자는 그것이 항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거절했다. 이 결정은 상황에 대한 군사적 평가보다 개인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에 더 많이 대응한 것이었다. 바로 그날 밀라노의 대주교인 일데폰소 슈스터 추기경이 중재를 시도하기 위해 무솔리니를 만났습니다. 추기경은 도시와 그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힘입어 저항 지도자들이 요구한 무조건 항복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회의에 독일 장교들이 참석하면서 베를린의 관심이 더 이상 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치들은 북쪽으로 후퇴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진된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무솔리니는 동맹국들과 상의해야 한다고만 언급하며 명확한 답변 없이 조건을 들었습니다. 회의는 진전 없이 끝났고 결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만 남겼습니다. 오후에 열린 새로운 내각회의에서 스위스로 도피할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여러 고위 인사들은 주된 경로가 파르티잔의 통제하에 있으며 몇 시간 내에 밀라노에 연합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거의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약속을 피했고 공식적인 항복의 어떤 형태도 거부하기 위해서만 개입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반복했습니다. 그의 모호함은 장관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더 강하게 했고 그들은 숨거나 개인적인 탈출 경로를 찾기 위해 도시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독재자는 밀라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20년이 넘는 절대적 지배 끝에 팔라초 베네치아 발코니에서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그 남자는 공식 호의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여전히 독일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를 믿었다. 그의 출발은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붕괴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물이 모든 실제 권력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통치자로서 무솔리니의 마지막 하루는 선언이나 연설로 끝나지 않고 그를 자신의 나라에서 도망자로 만들 침묵의 도피 준비로 끝났다. (1945년 4월 25일) 밤 베니토 무솔리니는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밀라노를 떠났습니다. 전국해방위원회에 의해 선포된 총봉기는 도시를 전투와 검문의 무대로 변모시켰고 독일군은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롬바르디아의 수도에 남아있는 것은 즉각적인 체포를 의미했으므로 독재자는 스위스 국경으로 향하는 독일군 부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동행제는 피신처를 찾는 파시스트 고위층, 가족, 독일군 제복의 보호를 찾는 협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호송대는 프리츠 비르처 중위가 지휘하는 주로 대공포 트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이탈리아 고위 관리들이 탄 자동차와 개인 소지품이 가득 실린 트럭들이 합류했습니다. 도망자들 중에는 파시스트 공화당의 서기인 알레산드로 파볼리니가 있었으며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망명에서 임박한 패배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가족들은 옷, 귀중품, 현금이 든 가방을 운반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보증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다. 그는 머리를 밀고 독일 장교의 긴 외투를 입고 헬멧과 어두운 안경을 썼으며 자신을 하사로 소개하는 위조 서류를 소지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설득력 없었다. 수년간 포스터와 뉴스에 등장했던 그의 얼굴은 너무 잘 알려져 있었고 그는 주변 젊은 군인들과는 구별되는 구부정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반대로 클라라 페타치는 어떤 변장 시도도 거부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모피 코트와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탈출자들 그룹 속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무솔리니를 항상 동반하려는 그녀의 결단은 가족과 함께 도망가거나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채택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게 했다. 행렬은 코모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도로들은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파르티잔들이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변 통제소를 조직하여 차량들이 서류나 통행증을 제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러한 경로를 통과하기 위해 유니폼의 힘을 믿었지만 매 킬로미터마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정 내내 마을과 마을의 주민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카라반을 지켜보았습니다. 후퇴하는 병사들 사이에 파시스트 수뇌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되었으나 듀체의 행방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무질서는 정권의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호송대는 통합된 계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익의 누적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장을 한 채 여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숨겨진 물품을 운반하고 있었고 모두 독일 국기가 제공하는 상징적인 보호에 의존했습니다. 국방군의 우선순위는 이탈리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연합군에게 항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시스트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철수에서 동반자로서 허용된 2차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차 뒷좌석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개입은 제스처나 짧은 문장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는 주도권을 잡지 않았다. 행진의 통제는 독일 장교들과 여전히 알프스에서 거점을 주장하던 파볼리니와 같은 인물들에게 있었다. 클라라 페타치와의 차이는 눈에 띄었다. 그녀는 두드러졌으며 병사들과 동행자들과 정거장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주목을 끄는 행동을 유지했다. 그녀의 복장과 태도는 무솔리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으며 그는 변장을 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호송대가 북쪽으로 나아갈수록 파르티잔의 검문이 더 엄격해졌다. 코모 호수 인근 지역에서는 임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독일군은 문서를 제시하고 권위 있는 어조로 통행을 강요하여 때때로 검문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동의 여지는 점점 좁아졌다. 각 검문이 발각될 가능성을 의미했고 도망 중인 고위 파시스트 지도자들에 관한 소문이 저항군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4월 26일 호송대는 코모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주변에는 우아한 빌라, 좁은 길, 그리고 식물로 덮인 언덕이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끊임없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파르티잔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어떠한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행렬 내부에서 이탈리아 가족들은 보석과 돈을 숨기고 몇몇 남자는 소형 무기를 감추었다. 독일 병사들은 그들의 진군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무솔리니는 여전히 헬멧 아래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국가 원수가 아닌 군용 트럭에 침묵하는 승객이었다. 그의 변장은 그를 군인들 사이에 녹아들게 하지 못했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인식되기 쉬웠다. 그의 직전 과거와의 대조는 완전히 극명했다. 팔라초 베네치아의 발코니에서부터 방향 없는 호송대 속의 주변적 위치까지. 26일에서 27일 밤에 부대는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있는 메나지오 지역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독일 감시소가 설치되었지만 감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영구적인 캠프보다는 새벽에 계속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내의 파르티잔 대대들이 의심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소식에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날 4월 27일 호송대는 동고를 향해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스위스 국경의 근접은 도망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항단체들의 압박이 강화되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가던 길은 관광 루트였지만 이제는 탈출의 여지를 점점 좁히는 검문소가 있는 감시된 통로로 변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차량에 숨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도권을 보이지 않았다. 클라라 페타치가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분리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호송대는 언제라도 탈출을 끝낼 수 있는 파르티잔 검문소와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말은 길의 각 커브와 함께 가까워지는 듯 했다. 아직도 국경은 불확실한 목표로 남아 있었다.
1월 27일 1945년 아침에 베니토 무솔리니, 클라라 페타치 및 여러 파시스트 계급이 타고 있던 독일군 행렬이 코모 호수의 서쪽 해안을 따라 진군하고 있었다. 목표는 스위스 국경에 도달하는 것이었고 이는 이탈리아 영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역 내 파르티잔의 통제는 강화되고 있었다. 오시비 가리발디 여단은 독일군 후퇴 속에 이탈리아 망명자들을 운반하는 의심스러운 호송 차량들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무소 지역 동고 근처에 있는 곳에서 파르티잔들은 도로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검문소는 피에르 루이지 벨리니, 델레 스텔레와 우르바노 라자로가 지휘했으며 전쟁명 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북쪽으로 향하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고 독일 군인들 사이에 위장하려는 이탈리아인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고경 독일 포병 트럭이 이끄는 행렬이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데 익숙한 라이히의 장교들은 이 카라반을 철수 중인 정규 부대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통행증과 적법한 서류를 보여주었지만 긴장은 명백했습니다. 파르티잔들은 호송대의 불규칙성을 눈치챘다. 여행자들 중 일부는 경험 많은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자세, 신경질적인 태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서류의 품질이 주목을 끌었다. 우르바노 라차로는 철저한 검사를 명령했다. 한 명씩 탑승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서류를 보여주었다. 처음 몇 명은 의심 없이 독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트럭 뒤쪽에서 민간인처럼 보이는 일단의 사람들이 맞지 않는 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바로 그때 라차로는 앉아있는 한 남자를 알아보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철모를 쓰고 너무 헐렁한 군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낯익었다. 돌출된 턱과 뚜렷한 특징은 그가 수년간 선전 포스터에서 보았던 것과 일치했다. 그는 그 남자가 일어나라고 요청했다. 남자는 천천히 말없이 따랐다. 라차로는 그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그를 확인했다. 그는 베니토 무솔리니였다. 확인은 즉시 벨리니 사령관에게 전송되었고 그 소식은 빠르게 파르티잔들 사이에 퍼졌다. 수년간의 전투 끝에 그들은 파시스트 정권의 최고 지도자를 구금했다. 무솔리니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거나 독일 군인들 사이에 피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무기력함은 그와 동행한 고위 인사들의 반응과 대조를 이루었다. 일부는 자유를 대가로 돈과 보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군사적 책임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알레산드로 파볼리니는 즉시 인식되어 체포되었다. 내무부 장관인 부파리니 기디도 식별되어 구금되었다. 포로그룹에는 장관, 고위 공무원 및 당 지도자, 마지막 몇 달 동안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을 지탱해온 정치적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독일 장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개입하지 않았다. 프리츠 비르처 중위는 자신의 임무가 부하들을 오스트리아로 이동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인들은 공식 승인이 없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독일군은 무솔리니나 상급자들을 방어할 의도가 없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북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서방연합군에 항복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무관심은 두 채의 최종 고립을 확증했다. 클라라 페타치,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무솔리니와 함께 남겠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체포되었으며 떨어지면 도망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를 무장 감시해 있는 죄수들 사이에 두었다. 체포된 파시스트들은 무장 해제되었고 수색당한 후 동고 내부로 이끌려갔다. 도로에서의 이상한 움직임의 경고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그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체포된 여러 지도자들을 알아채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파볼리니는 그를 정권에 두드러진 인물로 식별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았다. 무솔리니는 더 엄격하게 감시받기 위해 마을의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몇 시간 만에 퍼졌습니다. 파르티잔들은 무선 송신소와 사자들을 통해 저항군 최고 사령부에 이 사건을 전파했습니다. 체포된 것은 독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지막 파시스트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시간 안에 정권은 무장 해제된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그룹으로 축소되어 지역 여단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의 부재에서 해방된 독일 호송단은 북쪽으로의 행군을 계속했다. 장교들은 무솔리니의 책임을 뒤로하고 안도했다. 이 분리는 이탈리아 영토에서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의 동맹 붕괴를 확정지었다. 동고에서 파르티잔들은 예비신문을 시작했다. 그들은 각 구금자의 이름, 직책 및 위치를 기록했다. 체포의 규모는 즉시 이해되었다. 그들은 두체와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의 지도부를 구금 중이었다. 무솔리니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포로들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다. 그는 방어나 어떤 청원도 하지 않았다. 말의 부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애쓴 다른 지도자들의 탄원과 대조되었다. 클라라 페타치는 확연히 영향을 받은 상태로 그 옆에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으려 결심했다. 동고에서의 체포는 이틀 전 밀라노에서 시작된 도주를 끝냈다. 스위스 국경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도달할 수 없었다. 파르티잔 여단의 즉석 검문은 도주를 막기에 충분했고 독재자를 그의 적들의 손에 넘기게 했다. 소식은 해방위원회의 상부로 빠르게 전해졌고 그곳에서는 포로의 운명에 대한 옵션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고에서 체포된 후 베니토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는 코모 호수 근처 메제그라의 본잔이고 마을로 이송되었습니다. 가리발디 52여단은 그들을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구출의 즉각적인 위험 없이 감시하기 쉬운 고립된 지역으로 선택된 현지 농장에 감금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소는 간단한 돌로 지어진 건축물로 작은 방과 적은 가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항의 고위 명령을 받을 때까지 포로들을 통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화는 4월 27일 일몰에 이루어졌다. 무솔리니는 그의 수호자들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조용히 여행했으며 클라라 페타치는 이동 중에 울고 있었다. 농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감금될 방으로 안내되었고 지속적인 감시에 놓이게 되었다. 장면은 체포된 인물의 정치적 중요성과 대조적이었다. 20여 년 넘게 이탈리아를 통치했던 지도자는 이제 무장한 젊은 파르티잔들에 둘러싸여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 나중에 수집된 증언들은 무솔리니를 낙담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인 대화 없이 짧은 문장만을 중얼거렸습니다. 반면에 클라라 페타치는 그의 팔에 매달려 적극적으로 병사들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구하고 그의 동반자가 과거의 국가 원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응답이 없자 그녀는 울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감금의 첫 시간 동안 무솔리니는 파르티잔들에게 여러 곳에 숨겨진 금과 돈을 제공하며 자신의 석방과 클라라의 석방을 흥정하려고 했다. 그는 체제에 속한 귀금속과 외화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안은 주저없이 거절되었다. 많은 가족들이 전투나 보복으로 사망한 경비원들에게 물질적 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다른 순간에는 죄수가 그의 아내 라켈레와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음악에 전념하는 로마노와 만구 144년에 처형된 갈레아초 치아노의 미망인 에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과거의 그를 특징짓던 정치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인 걱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간수들은 대답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단의 책임자들은 포로의 운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공판을 통해 정권의 범죄를 문서화하고 새로운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9월 2943년에 독일 특공대가 그란 사소에서 무솔리니를 구출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구금이 길어지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으며 호수 지역에는 여전히 철수 중인 독일군 부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전에 대한 기억은 심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5년 4월에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지만 절박한 구출 시도가 조직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스위스로 향하는 독일군 부대의 가까움은 그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파르티잔들은 매 시간이 위험을 더한다고 결론지었고
이는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켰습니다. 농장 안에서 무솔리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하는 모습은 탄원과 항의를 하며 반응한 동고에서 체포된 수뇌부의 동요와 대조적이었다. 지친 클라라는 울음을 교대로 하면서 간청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그녀를 처형하고 무솔리니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했다. 정치적 공범으로 여길지 책임 없는 동반자로 볼지 알지 못하는 젊은 전투원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자정에 밀라노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해방위원회는 체포 사실을 알고 최종 결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중 일부는 죄수를 롬바르디아 수도로 옮겨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제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즉각적인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명령은 모호했고 결정은 연기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본차니고의 파르티잔들이 명확한 지시를 받을 때까지 무솔리니를 구금해야 했습니다. 탈출 시도를 막기 위해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방의 문과 창문 앞에는 항상 경비가 배치되었습니다. 집의 주인 가족은 거리를 두고 음식과 물만 제공했으며 경비원들에 대한 압박은 커져갔습니다. 독일군의 공격 가능성은 불확실했지만 최대한의 경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여러 번 종이와 연필을 요청하며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파르티잔들은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은 종이에 몇 마디를 적는 데 성공했지만 그 완성된 문장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는 자신의 경로와 역사가 어떤 식으로 평가될지에 대한 산발적인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스처는 즉각적인 상황과의 단절 및 고립된 생각에 대한 피신을 반영했습니다. 4월 28일 새벽은 외부 사건 없이 흘러갔다. 방 안에서는 장면이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침묵하는 독재자, 간청을 멈추지 않는 동반자, 그리고 거리 두며 지켜보는 경비원들. 많은 그들이 농부와 노동자였던 젊은 파르티잔들에게 그 이미지는 드러났다. 군중 앞에서 연설로 다스렸던 그 남자는 외딴 농장에서 무방비 상태의 포로로 축소되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북부 이탈리아 해방위원회의 사절이 도착할 때까지 감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지시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않았지만 결말이 가까워졌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경비원들은 도로를 주시하며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해 경계를 유지했다. 내부에서는 무솔리니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동안 클라라는 오지 않는 답변을 얻고자 계속해서 요구했다. 1945년 4월 28일 아침 베니토 무솔리니가 본자니고에서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이탈리아 북부 국가해방위원회는 밀라노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밤을 새운 긴 논의 끝에 전달된 명령은 명확했으며 즉각 처형이었습니다. 군사 상황 속에서 정식 재판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1943년 9월 그란 사소에서의 구출 기억과 코모 호수 지역에서의 독일 작전의 위험이 더해져 빠른 해결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항의 주요 지도자들, 그중 루이지 롱고, 산드로 페르티니, 레오 발리아니는 그를 살려두는 것이 정치적, 군사적 위험을 의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가 억류되어 있는 동안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구출하려 하거나 그의 존재가 생존한 파시스트들에게 기준점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여러 여단에서 받은 정보는 독일군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성을 강화했다. 책임은 무장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르티잔 지휘관인 콜로넬로 발레리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발터 아우디시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규율과 헌신 이력은 주저함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 해방위원회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인증서와 함께 무솔리니와 작전 당시 그의 옆에 남아있는 동반자를 처형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밀라노에서 받았습니다. 아우디시오는 알도 람프레디 별명 귀도와 미켈레 모레띠 별명 피에트로와 함께 호수를 향해 출발했다. 그룹은 압류된 차량으로 여행했으며 기관 단총과 권총으로 무장했다. 그들은 퇴각 중인 군대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부차적인 경로를 선택했다. 이동 중에 그들은 계획을 검토했다. 포로를 식별하고 명령을 빠르게 수행하며 시신을 즉시 밀라노로 옮기는 것이었다.
우선순위는 임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연이나 방해를 피하는 것이었다. 오후 첫 시간에 그들은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가 밤을 보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여단의 경비원들은 독재자가 무기력하고 침묵을 지켰으며 그의 동반자는 응답 없는 간청을 계속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우디시오는 공식 문서를 제시하고 죄수들의 보호를 맡았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이송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무솔리니는 저항을 나타내지 않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곁에 머물겠다고 주장하며 다른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거부했습니다. 이동은 무장한 빨치산들이 호위하는 군용 트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자니고와 줄리노 디 메체그라 사이의 거리는 짧았지만 이동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는 좁은 곡선과 드문드문 주거 지역이 있는 호수를 따라 있었습니다. 아우디시오는 독일군의 존재 신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목적지는 마을의 주요 도로에 위치한 개인 주거지인 빌라 벨몬트였으며 이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은밀함을 제공했습니다. 트럭은 오후 3시 반 조금 넘어서 저택의 철문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군인이나 민간인이 없어 방해받을 일이 없었다. 무솔리니는 한 명의 파르티잔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내렸다. 그는 경직된 자세로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걸었다. 클라라는 그의 오른팔을 붙잡고 그들이 그녀를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거부했다. 아우디시오는 둘이 전투원 반원 형태의 감시하에 철문 앞에 위치하도록 했다. 준비는 짧았다. 아우디시오는 프랑스 제조의 AMS 기관 단총을 들고 무솔리니의 가슴을 겨냥했다. 그 순간 총이 고장났다. 절대적인 침묵의 몇 초가 흘렀다. 무솔리니는 실수를 활용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클라라는 그 순간을 희망의 신호로 해석하며 비명을 질렀다. 아우디시오는 무기를 던지고 동료 중 한 명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 단총을 가져왔다. 다시 겨냥하고 제어된 연발 사격을 했다. 포탄이 무솔리니의 상체에 명중하여 가슴과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몸은 즉시 포장된 길에 쓰러졌습니다. 사망은 거의 즉각적이었으며 심각한 내부 손상과 치명적인 출혈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시체 위로 몸을 던지며 시체를 껴안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작전의 진행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우디시오는 받은 명령을 수행하여 그녀에게 총을 쐈습니다. 포탄이 그녀의 상체에 명중하여 그녀에게 빠른 죽음을 안겼습니다. 파르티잔들은 즉시 맥박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의 의학적 검사는 무솔리니의 몸통과 복부에 여러 총상이 있으며 갈비뼈 골절과 폐에 천공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클라라 페타치는 몸통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모두 치명적이었습니다. 시신들은 몇 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동안 그 지역이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장면은 군사적인 규율로 통제되었습니다. 전투원들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빌라 주위에 안전 고삐를 만들었습니다. 의식이나 장엄한 말은 없었습니다. 목표는 안전한 조건에서 명령을 수행하고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확인되자 아우디시오는 시신을 밀라노로 운반하기 위해 차량에 싣도록 명령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처형된 고위층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전시될 예정이었고 이는 파시스트 정권이 끝났다는 가시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1945년 4월 28일 오후 줄리노 디 메체글에서 베니토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가 처형된 후 그들의 시신은 이전 시간에 처형된 기타 파시스트 간부들의 시신과 함께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알레산드로 파볼리니, 아킬레 스타라체 그리고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의 여러 장관 및 관리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북부 여러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호송대는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밀라노로 출발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물리적 제거뿐 아니라 그들의 시신을 공개 전시하여 정권의 종말을 명백히 증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롬바르디아 수도에서 시신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처형을 정의했던 같은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항 지도자들은 단지 구두 발표만으로는 파시즘의 결정적인 몰락을 대중에게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를 불가침 인물로 만든 이미지를 건설한 선전이 20여 년 이상 지속된 후에는 반박할 수 없는 시각적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최근의 경험은 이 결론을 강화했는데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사망에 대한 거짓 소문이 여러 차례 퍼져 비공식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의 신뢰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밀라노로의 운송은 밤새 시작되어 4월 29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구의 시신과 무장한 일단의 파르티잔들을 운반할 수 있는 압수된 독일군 군용 트럭이 사용되었습니다. 경계는 엄격했습니다. 후퇴 중인 독일군 부대의 매복 혹은 생존한 파시스트들이 시신을 영웅적인 장례를 위해 회수하려는 시도가 우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수도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호송되는 상태가 좋지 않은 2차선을 천천히 나아갔고 여전히 독일군 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주요 통신 축을 피했습니다. 한편 밀라노는 24시간 전에 해방되었었습니다. 마지막 독일 부대들은 도시를 떠났고 지방해방위원회들은 공공건물, 라디오 방송국 및 전략적 인프라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시민들은 억압의 세월과 대조적인 대규모 열정과 함께 거리에서 축하했습니다. 이런 유포리아의 맥락에서 독재자와 그의 협력자들 시신의 도착은 강한 상징적 가치를 가진 사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시를 위해 선택된 장소는 도시의 북부 지역에 있는 피아차레 로레토였습니다.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1944년 8월 10일에 15명의 파르티잔들이 독일 점령군과 파시스트 정권의 명령으로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경고로서 공공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기억은 밀라노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뒤집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몇 달 전 저항의 순교자들이 누웠던 곳에서 이제는 탄압을 명령하고 실행한 자들의 시신이 전시될 것입니다. 트럭은 4월 29일 아침 7시경에 광장에 도착했다. 그것은 에소 주유소 앞에 멈췄고 현대적인 건물과 잘 보이는 간판은 곧 유포될 사진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배경으로 사용될 것이다. 파르티잔들은 신체를 의식 없이 내려놓았고 그것을 포장도로 위에 던졌다. 무솔리니의 시신은 클라라 페타치의 시신과 다른 계급자들의 시신과 함께 놓여 있었다. 어떠한 질서나 장례의 엄숙함은 없었다. 시신들은 아스팔트 위에 쌓여 있었다. 임박한 전시 소식은 밤사이 도시에 퍼졌습니다. 몰래 라디오로 전달된 메시지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이 시민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광장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동네와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은 모든 사회 계층을 대표했습니다. 노동자, 직원, 학생, 여성, 노인, 전체 가족들까지. 이 모임은 20년이 넘는 독재 시기의 끝을 직접 목격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처음 반응은 인식과 확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시신이 정말 독재자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다. 신원이 확인되자 군중은 쌓인 분노와 축하가 섞인 상태로 폭발했다. 시신들은 즉각적인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 일부 시민들은 그들에게 침을 뱉었고 다른 사람들은 막대기와 돌로 그들을 때렸다. 소구경 총의 총소리가 시신의 눈에 띄는 상처를 더했다. 무솔리니의 시신은 발로 차이고 끌려다니며 그의 얼굴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도로에 부딪혔다. 클라라 페타치는 직접적인 정치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았다. 독재자와의 가까운 관계만으로도 그녀는 집단적인 분노의 대상이 되기 충분했다. 다른 지도자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폭력은 책임이 있는 파르티잔들이 개입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들은 광장 밖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계를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억압과 전쟁의 수년 후에 분노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구는 시신이 모두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걸려야 한다는 요구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중의 외침은 파르티잔들이 같은 장소에서 파시스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군중의 압력에 직면하여 주최자들은 동의했습니다.
주유소의 금속 가로대를 매달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밧줄로 시신은 발목에 묶여 거꾸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무솔리니는 중앙 위치를 차지했고 클라라 페타치와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여러 동료들이 그를 양옆에서 감쌌습니다. 그 결과 장면은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일그러진 시신들이 광장 위에 매달려 있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했다. 1944년에 파시스트 억압의 무대였던 광장이 책임자들의 최종 전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밀라노 주민들에게 이 역할 전환은 정권이 끝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저항자들이 굴욕을 당했던 장소는 그들을 억압하던 자들의 패배 무대로 변모하였다. 군중은 수만 명의 사람들로 불어났습니다. 몇몇은 돌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은 매달린 시신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외침과 모욕, 반파시스트 노래가 광장을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분위기는 집단적 정화의식, 안도의 감정과 쌓인 분노, 정의에 대한 갈망이 뒤섞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징적 복권이었습니다. 전시는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전문 사진가와 아마추어들이 이탈리아 안팎으로 빠르게 전파된 이미지를 포착했다. 피아차레 로레토에 매달린 시신들의 사진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래픽 증언 중 하나가 되었다. 20년 이상 이탈리아 정치의 삶을 지배했던 독재자의 이미지가 이제 군중 앞에 노출된 시신으로 줄어든 모습은 파시즘의 몰락을 상징하는 궁극적인 표현으로 집단 기억에 남게 되었다. 불편한 시체, 두 채 유령. 1945년 4월 29일 피아촐레 로레토에서의 전시 후 베니토 무솔리니, 클라라 페타치 및 처형된 파시스트 간부들의 시신은 현지 당국과 밀라노에 있는 연합군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제거되었습니다. 12시간 이상 대중에게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은 후 유해는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군용 트럭에 실려 도시의 법의학 연구소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즉각적인 부검이 처분되었습니다. 무솔리니의 의학 검진은 그날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연합국의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과 시신 상태를 과학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69cm의 키를 가진 남성의 시신과 배 부위에 다수의 총상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총상은 심장 높이에서 가슴을 관통하여 갈비뼈, 골절과 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탄환은 복부와 팔을 맞아 사형 당시 방어하려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얼굴에는 광장에서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 후 생긴 타박상, 상처 및 골절이 있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여전히 인식할 수 있는 얼굴 특징과 옷에서 발견된 개인 문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클라라 페타치의 시신도 같은 엄격함으로 조사되었다. 그녀는 총 7발의 상처가 있었고 모두 즉각적인 사망과 일치했으며 공공전시 중에 당한 후속 구타의 흔적도 있었다. 부검이 끝난 후 유해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임시정부와 연합군 당국은 무덤이 파시즘 지지자들의 순례지가 될 위험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유럽의 경험에 따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 인물들의 공개 장례는 종종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숭배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해결책은 국가의 통제해의 시신을 두고 비밀리에 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9월 1일 무소코 공동묘지의 익명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밀라노 외곽에 있어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표식도 없었습니다. 소수의 공무원들만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행방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패배한 정권의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독재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는 이론이 떠돌았습니다. 1946년 4월 23일 처형이 있은 지 거의 1년 후에 너파시스트 활동가들로 구성된 비밀 집단이 시신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정확하고 은밀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전직 장교들과 민간인 지지자들로 구성된 무솔리니의 망자 군단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공동묘지의 감시를 연구하고 시신을 숨길 은신처를 준비했습니다. 절도 후 유해는 이탈리아 북부의 여러 지역으로 은밀히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몬차의 한 주택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종교적 이유로 보관을 받아들인 수도원에 보관되었으며 마침내 파비아의 카푸친 수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실종 사건은 전후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알치데데 가스페리 정부는 광범위한 경찰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카라비니에리와 국가병력은 여러 지역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며 언론은 작전의 소재와 동기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4달 넘게 그 나라는 유해의 행방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았습니다. 좌파 정당들은 정부를 태만하다고 비난했고 보수 진영은 가능한 공모를 암시했습니다. 정치적 긴장은 이탈리아 민주주의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에 제도적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1946년 8월에 경찰은 밀라노 근처의 세로 마조레의 카푸친 수녀원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숨겼던 수도사들은 모든 사람이 매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도적 이유로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도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그들의 보살핌에 맡겨진 시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더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유해는 영구 감시에 있는 군사시설로 옮겨졌고 얼마 후 경찰이 직접 경호하는 밀라노의 특별 창고로 옮겨졌다. 거기서 그들은 기밀 자료에 사용되는 보안 조건과 동등한 조건에서 10년 이상 머물렀다. 그 행방은 국가 기밀로 간주되었으며 소수의 고위 공무원들만이 알고 있었다. 상황은 1957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프레다피오 출신의 강요회의 의장 아도네 초리는 무솔리니 가족에게 시신 반환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묘한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의회에서 이탈리아 사회 운동, 상당한 대표성을 얻은 심파시스트 정당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치는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양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해 8월 30일에 유해는 비공개 행사에서 라켈레 귀디에게 전달되었고 독재자의 고향인 프레담피오의 산 카시아노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장례는 대중 행사 없이 최대한 은밀하게 엄중한 경찰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직계 가족과 소수의 허가된 참석자들만이 참석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레다피오에 있는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지자 그룹은 무솔리니의 생일, 로마 진군 혹은 그의 사망 기념일과 같은 중요한 날짜에 맞추어 방문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감시와 명백한 정치적 상징에 대한 금지를 통해 이러한 집회를 제한하려 했지만 이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가족 묘지에는 독재자의 이름이 금색 글자로 새겨진 검은 대리석 석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편지, 개인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인사를 하고 파시스트 상징에 꽃을 놓고 정권의 찬가를 부르는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문객의 흐름은 무솔리니의 인물이 특정 사회 집단 내에서 여전히 상징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